자, 19페이지에 잠깐 보실까요? 우리 지금 계속해서 시장 실패 얘기를 이어갈 건데요. 시장 실패가 42번부터 시작했던 얘기입니다. 그 수요 공급의 문제죠. 시장 실패가 수급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다. 저번 주에 규모의 경제 살짝 말씀드렸고요. 네. 이 규모의 경제 때문에 대기업 독과점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공급 문제 생길 수 있다 말씀드렸고, 공공재도 시장 실패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공공재는 비경합성, 비배제성 이런 거 있었죠. 43번 얘기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동시 소비하면서 돈을 안 내도 쓸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비만 하려는 속성들이 좀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공공재가 왜 시장 실패냐 했을 때 여러분 책에 특징의 2번 동그라미가 아마 체크가 돼 있으실 것 같은데, 공공재는 부족의 문제입니다, 결국. 과소 공급, 적정량 이하로 이 적게 생산이 되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정부의 도움이 아주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장 실패 중에서 가장 비중이 센 44번 이 외부 효과를 하겠습니다. 외부 효과는 거의 한 페이지를 다 차지하고 있을 만큼 중요해요. 네. 단독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올해도 물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처음부터 좀 잘 잡아주는 게 좋아요. 외부 효과. 어쨌든 지금 스토리는 시장 실패로 가고 있습니다. 네, 실패의 원인. 다시 한번 정의할게요. 이 시장 실패는 시장에 있는 수요와 공급,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 있는데 그들의 과도한 불균형 상태, 이 실패니까 불균형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그걸 이제 초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외부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외부 효과란 얘기는 거의 매주 나왔어요, 수업에. 우리 첫 번째 등장은 부동산의 특성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부동성 기억나시죠? 토지는 완벽하게 그 지리적 위치가 고정돼 있다. 토지의 위치가 고정돼 있다면 그 위에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도 완벽하게 고정이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집값을 결정하는 것은 이 주변 환경이 될 것이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좋고 나쁜 영향을 이리저리 두루 받게 된단 말이에요. 뭐 공원 생기면 어떻습니까? 집에 긍정, 부정. 긍정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공원이 아니라 공장이 생기면요, 옆에 이 마이너스란 말이죠. 그때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효과의 총체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외부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생기는 것도 사실 뭐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 갑자기 생겨서 피해를 보잖아요. 공장이 생겼다고 해서 이 아파트를 싸질머지고 딴 데로 갈 수는 없다는 노릇이죠. 그렇다면 얘는, 자, 책의 첫 번째 보시면 바로 부동성 때문이다.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본인이. 제가 첫 번째로 써놓은 말이에요, 그게. 부동성. 이 부동성 옆에 보시면 인접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같이 좀 체크 좀 들어가죠, 두 개. 그런 뜻이에요. 인접성도 토지의 특성인데 땅이 연결되어 있고 붙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 개가 서로 붙어 있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 예. 그게 이제 외부 효과의 기본 정의죠. 책에 계속해서 내려오시면 그 외부 효과는 그 성격상 플러스 마이너스일 수 있다. 그때 이제 플러스 효과를 우리가 정의 외부 효과, 긍정의 효과란 뜻이고, 마이너스 효과를 부의 외부 효과, 부정의 효과다, 이렇게 부르기로 하는 거죠. 근데 외부 효과는 사실 이 정도로 가지고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박스 밑에다가 저랑 같이 필기를 좀 하실게요. 네, 좀 써보시죠. 이렇게 저렇게. 외부 효과의 정의라고 한번 써보실까요? 박스 밑에. 외부 효과의 정의. 시험에 나오는 정의를, 용어 정리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일단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개인, 한 사람, 개인이라고 써보시고, 그리고 요 네 가지, 1, 2, 3, 4번 이렇게 해서 4개의 문장을 쓸 겁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제3자라고 써주세요. 완전한 타인입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의도 X, 의도하지 않았다. 고의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긍정, 부정,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행위에 대해서 보상이 없다. 보상 X, 이렇게. 이 네 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넷 중에 하나만 틀려도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는데요. 이런 거죠. 개인의 행위가
개인의 행위가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의도하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제3자에게 경제적 효과를 주는데 그 효과가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긍정 또는 부정의 영향을 줬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보상이 전혀 없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좋은 혜택을 받았으면 보상을 하기도 하고 나쁜 피해를 봤으면 손해배상을 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다 없다?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살을 붙여드리겠습니다. 자, 내려옵니다. 1번으로. 그랬을 때 첫 번째 효과를 정의 외부 효과라고 하죠. 플러스 효과. 그리고 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얘를 시험에서 별칭 외부 경제라고 부릅니다. 명칭은 암기하셔야죠, 사실은. 그러면 부의 외부 효과는 뭐라고 할까요? 2번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부의 외부 효과는 외부 불경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불자 붙이죠, 여기다가 또. 그래서 시험에 외부 효과라는 건 외부 경제도 있고 불경제도 있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정의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게 무슨 뜻인지. 정의 외부 효과는 지금 배운 대로 할게요. 개인의 행위가 누구에게 제3자에게 전혀 의도하지 않게 긍정적 이익을 줍니다. 근데 그 이익에 대해서 제3자로부터 개인이 보상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했고 근데 전혀 의도하지 않게 누군가에게 제3자에게 이익을 준 거예요, 실제로. 그럼 이익을 받은 사람이 나한테 고맙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이게. 자, 사례를 하나 적어놨는데 여기 갑의 사례가 나옵니다. 이 갑이라는 양반이 자기 돈을 털어요. 소위 이제 사비를 텁니다. 내 돈을 딱 들여가지고 뭐 했냐면 여기다 생태공원을 지었어요. 이 생태공원은 자신의 연구 목적을 위해서 만든 공원입니다. 그런데요, 이 공원 덕분에 이 주변의 땅들, A 땅, B 땅, C 땅, 땅값이 오른 거예요. 그럼 그냥 이득을 본 거죠, 땅 주인들은. 네, 그 상태가 됐는데요. 이 땅 주인들이 공원을 지은 갑한테 와서 땡큐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안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갑하고 사실 땅 주인하고 원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둘이? 전혀 타인이죠. 그러면 갑이 제3자에게 영향을 준 게 맞죠? 그럼 이 공원은 땅값을 올려주기 위해 지었다. OX. 땅값을 올려주기 위해 지은 겁니까? 그럼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팩트는 오른 거예요, 땅값이. 결론적으로. 그런데 가가지고 고맙습니다 라고 한 거야, 안 한 거야? 갑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러지 않을까요? 아니, 길에서 만나서면 눈인사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거지. 그럼 갑은 좀 솔직히 깔딱지근하죠. 네, 이게 깔딱지근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갑이 분명히 자기 돈을 썼거든요. 내 돈을 써서 누가 좋은 일 한 거예요, 지금? 남 좋은 일 한 건데, 내 돈 써서 남 좋은 일 한 건데 뭐 할 수도 있죠, 이렇게. 근데 그럼 최소한 고맙다고 한마디라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보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갑은 이러한 선행을 더 이상 베풀 이유가 없죠. 이게 타산지석이 돼서 다른 사람도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학원에 오실 때 쉬는 시간에 과일 같은 게 좀 먹고 싶은 거야, 내가. 그래서 쌌어요, 이렇게 통에다. 그래서 쌌는데 좀 뭐 앞에 그이도 생각나고 옆에 그이도 있고 조금 넉넉하게 쌌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리고 혼자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도 아니고. 그래서 딱 펼쳐놓고 와서 먹어. 그래서 다 모였어요, 주위 사람들. 이쑤 시간에서 꽂아가지고 다 먹은 거예요. 근데 딱 먹고 놓고 가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어요. 또는 어머, 야, 과일을 왜 이렇게 쉬어?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과일 싸운 내 입장에선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그런 애매한 상태가 이거예요, 정의 외부 효과.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과일 싸울 수 있죠. 그런데 전혀 이게 없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과일을 다 먹고 나는데 야, 얼마니? 그러면서 10,000원씩 주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막 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문제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아우, 야, 괜찮아 그러면서 막 받아, 막 이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놓고. 그럼 다음 주에는 박스로 사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 지금. 그래서 얘를 갖다가 조금 이론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정의 외부 효과는 밑에 표로 내려오시면 생산이라는 과정과 소비 과정에서 다 생깁니다.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책에 보시면 생산과 소비. 생산 과정에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공원 지으려고 누구 돈 썼다? 내 돈. 그러면 이거 어려운 말로 사적 비용이 들어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책에 보시면 사적 비용이 크다. 부동어가 이렇게 돼 있죠? 이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이 말이 어려우니까 이거 내 돈 쓴다고 하자고요. 사적 비용. 그럼 내가 돈을 썼으면 내가 이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이득을 공유하고 있죠. 사회랑. 그래서 얘를 소비하는 과정에서는 사회적 편익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편익이란 말은 뭐 혜택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냥 남이 같이 재미를 보는 거죠. 자, 다시 여기요. 뭐가 크고? 사적 비용이 크고 뭐가 크다? 그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오른쪽에 제가 야매로 써놨어요. 거기다 내 돈 써서 남 좋은 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행위를 할까요? 사람들이? 잘 안 하려 하겠죠? 그러니까 사회가 원하는 균형적인 수준이 있는데 이것보다는 과소 공급된다, 과대 공급된다. 서로 안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러면 과소 생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정부 입장에서는 개인이 사비를 털어 공원 짓는 게 좋다, 나쁘다? 좋잖아요. 학원 원장님 입장에서는 누군가 과일 싸서 나눠 먹는 게 좋잖아요. 그럼 여기서 정책이 나와죠,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개인 엉덩이 툭툭 두드려주면 돼요. 잘했다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내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정부가 이 돈을 보조해주면 되죠. 보조금 줄 테니까 더 해. 마음 상해하지 말고 세금 깎아줄게 더 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정부 노력은 이 과소 생산을 균형에 맞출 수 있게끔 공급을 장려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 정의 외부 효과입니다. 그러면은 부의 외부 효과는 이걸 그대로 뒤집어 버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부는 마이너스죠. 네, 밑으로 내려오시면요, 이제 얘를 다시 뭐라고 한다? 외부 불경제라고 합니다. 자, 해석 그대로 한번 해보시죠. 개인이 누구에게? 개인의 어떤 경제적 행위가 제3자에게 전혀 의도하지 않게 피해를 줍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손해를 봤어요. 뜻하지 않게. 그럼 내가 가서 보상해야 되잖아요. 이 보상 됐다 안 됐다? 안 된 거죠. 자, 을의 사례 하나 볼까요? 이 을이 누구냐면 공장주입니다.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공장 주인인데 이 공장에서 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가 처리해야죠. 스스로가. 근데 그 돈 좀 아껴보겠다고 이걸 하천에다가 그대로 부어버립니다. 방류해버립니다. 근데 하필이면 요 아래쪽에 마을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이 여기서 물고기 잡아서 살고 이 강을 끼고 삶을 살고 있는데 방류했으니까 피해봤죠. 그럼 공장주하고 이 마을 사람들은 원래 거래를 하는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얘가 하천에 폐수를 방류한 것은 이들을 괴롭히기 위함이다. OX. 에잇 그러면서 방류한 거 아니잖아요. 의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팩트는 손해예요. 그럼 공장주가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죠. 보상금을 주든가. 한 거 안 한 거.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사태가. 그러면 누구나 이런 짓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행위를 잘 보세요. 이 과정에서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좋죠? 얘 한 명. 한 명이 좋아요. 누가 나빠요? 얘 빼고 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 빼고 다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결국 사회적 손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이 접근을 하자면 결국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 얘는. 이 사회적 비용은 쉽게 말하면 그냥 사회적으로 손해가 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돈은 남이 쓴 거예요, 결국. 근데 그 재미는 누가 봤어요? 개인이 그 재미를 취득했죠. 그러면 이거는 사적 편익이 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자, 쉽게 제가 써놨어요, 또 옆에. 돈은 누가 쓰고? 남이 쓰고. 재미는 내가 본데. 이 얌체짓 아닙니까, 결국. 그러면 이런 행위를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이것은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수준보다는 과해지지 않을까요? 무슨 생산이? 대생산이 된다. 그럼 정부가 뭘 해줘야 돼요, 이거는? 장려하면 안 되겠죠? 네, 공급을 억제해야 되는데요. 간단합니다. 개인한테 돈을 쓰게 하면 돼요, 을한테. 얘한테 벌금을 딱 때려버리면 되죠. 과태료를 매기거나
아니면 세금을 중과해버리면 이게 해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는 정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장려. 부의 외부 효과는 억제 또는 규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생각을 다시 해봅시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죠? 본질의 이제 문제에 다시 접근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지금 시장 실패의 원인이다. 시장 실패라는 건 무슨 뜻이다? 수요와 공급이 서로 빠그러지면 시장 실패예요. 자, 잘 보세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여기가. 정의 외부 효과는 남을 이롭게 하죠. 좋은 거죠. 그럼 얘는 시장 실패가 아니다. 좋은 거라면서요. 시장 실패입니까? 시장 실패가 뭐예요? 제가 좋다 나쁘다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중요한 게 시장 실패라고 하는 건 잠시만요. 마이크 핀이 없어서 마이크가 지금 없어졌어요. 고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테이프 좀 이게 좀 핀이 없어가지고. 잠시만요. 어제 과목이 뭐였어요? 그 선생님 핀을 먹은 것 같아, 이거를. 이게 마이크 띄다 보면 핀이 떨어지거든요, 계속. 그래서 지금 핀이 없어가지고. 잠시만요. 이거 한참 좋았는데, 지금. 이거 좀 붙이고 올게요. 잠깐만요. 네. 이거 아니면 좀 세려나요? 이게 잠깐만요. 마이크 펜을 뜯어놓고 있지? 가자마자 가방에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로 안 되겠네. 네, 한번 잠깐만요. 핀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하다. 됐다. 네. 자, 이 시장 실패의 문제라는 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진짜 조심하실 게 이 시장 실패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좋다고 해서 실패가 아니고 나쁘다고 해서 또 실패고 이런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얘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수급이 안 맞으면 무조건 뭐다? 실패인 거예요. 공공재 좋잖아요. 그럼 그 시장 실패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공공재는 부족해져요. 태생적으로. 그럼 걔는 시장 실패가 맞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다루는 게 이 부분인데 뭐 다른 거는 뭐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개념적으로 봤을 때 바로 이 밑에 있는 거. 이게 지금 균형입니다. 이게 수급이 맞다는 얘기죠. 정의 외부 효과는 시장에서 수요가 어떨까요? 정의 외부 효과. 사람들이 이런 시설들을 누군가가 내 땅 옆에 만들어주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수요는 많아요.
많아. 누구나 원해요. 근데 내 돈 써서 남 좋은 일을 하는 거라 이게 공급된다 안 된다. 이게 바로 실패라는 거예요. 그럼 정의 외부 효과가 왜 시장을 실패시킵니까? 그러면은 부족해서 공공재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쪽으로 와서 부의 외부 효과는 왜 시장을 실패시키는 거죠? 나빠서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네, 뭐요? 이건 또 넘쳐나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쵸? 한 놈은 모질라서 문제고, 한 놈은 많아서 문제고. 그러니까 정부가 중간에서 조절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거를 늘릴 수 있게 보조금을 줘야 되고요, 정의 외부 효과. 그리고 너무 넘쳐나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벌금을 때려야 되고, 규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족과 요 과잉의 문제가 시험에서 가장 핵심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프린트 드린 거 있죠, 오늘. 네. 그 프린트로 말씀드리면 사실 7번, 8번 두 개 별표예요, 얘가. 7번 지문과 8번 지문. 7번 뭡니까, 내용이 지금? 정의 외부 효과죠. 그럼 좋은 거죠. 좋은 거는 넘쳐난다, 모질난다. 모자란다 아닙니까?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하는 재화는 적정한 수준보다 더 적게 생산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X가 되는 거죠, 이게. 이게 딱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8번은 어떨까요, 그럼 8번? 부의 외부 효과는 요거 나쁜 거는 너무 많아지니까 또 문제 아닙니까? 그럼 부의 외부 효과는 지나치게 많이 생산될 수 있다. 요건 또 맞네요. 7번이 16회 때 지문이고 8번이 22회 때 지문이고 이 두 개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들이 시장 실패의 다이렉트 원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되시죠? 예, 두 개는 잘 잡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시험에는 뭐가 나왔었냐면요. 26회 때. 지난달 시험에는 여기에 대한 사회적 현상이 나왔습니다. 책에는 안 써놨는데 하나씩 필기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20페이지에 1번으로 다시 돌아보시면 정의 외부 효과 있죠. 여기 표 밑에다가 하나 써놓으세요. 이렇게 사회적 현상이라고. 그럼 만약에 정의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시설들이 있다고 봅시다. 공원 같은 거. 그럼 이것들은 사람들이 유치하려고 한다면 서로 기피하려고 한다. 강하게 이것을 본인 땅 쪽으로 유치하려고 하겠죠. 그 현상이 유치 현상이 일어나는데 얘를 영어로 PIMFY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PIMFY 이렇게 불러요. PIMFY. 자, 뒤에 IMFY가 뭐냐면 이 줄임말인데 In my front yard라는 뜻입니다. In my front yard 하면 내 앞마당에 이런 뜻이에요. 이 P가 뭐냐면요. 이게 P가 please라는 뜻이에요. please. 무슨 뜻이에요? please. 아주 제발 좀, 그쵸? 그럼 please in my front yard 하면은 내 앞마당에 좀 설치 좀 제발 해줘. 되게 유치하죠, 말이.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 이 핀피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내 땅 옆에다가 인터체인지 좀 만들어줘. 고속도로. 우리 동네 KTX 좀 놔줘. 이게 다 뭐예요? 이게 핀피입니다. 핀피. 그렇죠? 아, 이런 압박을 받으니까 쪽지로 예산이 막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 부의 외부 효과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러면 서로? 유치한다? 내 땅 옆에 제발 납골 땅 좀 설치해줘? 제발 핵 폐기물 처리장 좀 놔줘? 아니잖아요. 기피하겠죠, 그쵸? 네. 이 기피하면은 얘를 영어로 아주 유명한 현상입니다, 이건. NIMBY라고 부르죠? NIMBY. NIMBY라고 읽어요. NIMBY는 뉴스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 뒤에 IMBY가 in my backyard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 뒷마당에 이런 뜻이에요. N이 뭐냐면 이것은 not, no, 그쵸? 얘는 please고 얘는 not이에요. 얘는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유치 반대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내 뒷뜰에는 절대 안 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핀피 하면은 유치고 님비 하면은 반대란 말이에요. 뭐가 좋은 거예요? P가 좋은 거예요? N이 좋은 거예요? P가 쌍핀 더 좋고, 그쵸? 네. P가 좋은 거예요. 네. P가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please냐 아니면 no냐의 차이죠. 그쵸? 네. 그게 이제 이번 시험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외부 효과는 일단 그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45번 내려오시죠, 이제. 시장 실패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정부가 시장에 들어가서 그 시장 안에 개입하는 얘기들이 좀 쭉 나오게 되죠. 타이틀 보시면은 정부 개입의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표로 들어올까요? 아래쪽에? 정부 개입의 1번 동그라미 보시죠. 정부가 시장에 들어와서는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배우신 바로 요 실패 있죠. 요거를 정부가 만져줘야죠. 이걸 시장 실패 수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정부 역할을 써놓으세요 하나. 경제적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맨 밑에 표에 있어요. 1번 동그라미에. 그리고 두 번째 참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정부가 시장에 들어오는 제2의 목표는 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체크 하나 하세요. 사회적 목표. 여기 복지나 분배라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맨 밑에 표예요. 지금 1번 동그라미에. 사회적 목표는 복지하고 뭐다? 분배. 자, 잠깐만 저 봐주실래요? 우리 시장에서 분배한다 안 한다? OX. 시장은 알아서 분배 기능이 있다. OX. 시장에서 부의 분배합니까? 안 합니까? 부의 분배를 하긴 하는데 이 부를 재분배하진 않아요. 우리가 거래를 하면서 서로 간에 자산을 주고받죠. 그럼 부의 분배, 자원 분배를 하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알아서 주지는 않아요. 시장은 승자 독식 구조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내가 돈이 없거나 가난하면 시장에서는 자연 도태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냅두면 돼요, 그걸?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정부가 들어가서 그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회적 목표입니다. 복지나 뭘 한다? 분배를 한다는 거죠. 그걸 정치적 기능이라고 불러요. 복지 분배 쓰셨으면 그게 정치적 기능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야? 정부가 들어가서 두 가지 한다는 거예요, 결국. 정치하고 경제. 정치 별거 아닙니다.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정치입니다. 그리고 경제는 시장 실패를 수정해서 수급이 자유롭게 되도록 시장을 잘 만져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른쪽 위로 올라오시면 이 정책을 펴는 수단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얘도 이제 바로 즉박 나오죠, 시험에. 그걸 이제 시장 개입 수단이라고 불러요. 이 외부 효과 지금 했던 얘랑 더불어서 거의 쌍벽입니다. 얘가 시험 나오는 게. 내년에도 거의 나올 거라고 보는데 지금 세 가지가 있죠. 이렇게 써볼게요. 첫 번째 뭐 있다? 직접적 개입. 네, 색칠하세요. 직접이란 말. 그리고 세로축으로 두 번째 간접적 개입 체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토지. 규제가 있다. 네, 토지 이용 규제. 정부가 시장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결론은 이런 거예요. 직접적 개입 보시면 얘가 뭐가 있어요? 처음에. 공영개발 보이십니까? 책에? 이 공영개발은 간접적 개입이다. OX. X 무슨 개입이다?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냥. 토지은행은 직접적 개입이다. O. 공공임대는 간접적 개입이다.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례를 알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우리 이거 처음 보니까 사례 외우는데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이 뜻을 알아야죠. 뜻을 알면은 나중에 암기가 편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의미를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자, 잠깐만 여기 봐주시면 정부가 어디 안에 들어간다고요? 시장 안에 들어가는데 시장에는 누가 있어요? 2명. 알아서 잘 하지 않나요? 예, 잘 하는데 문제는 이놈들이 실패야 지금. 그렇죠? 그래서 들어갈 거예요. 처음에 직접적 개입이라는 건 뭐냐면 정부가 이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방법이에요. 그라운드에 난입을 합니다. 정부가. 그래서 얘네한테 이러는 거예요. 니들한테 맡겨놨더니 이게 뭐야. 이게 꼴이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비켜. 그러고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본인이 정부가 땅을 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급하는 거예요. 정부가 직접 집을 지어서 시장에 뭐 하는 거예요? 공급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직접적 개입이라고 합니다. 축구로 따지자면 감독이 그라운드에 들어가서 유니폼 입고 뛰는 거예요. 자기가 답답하니까. 그러면 요거는 우리 정의할 때 직접 수급 역할을 한다. 이 말이 중요하네요. 요거 체크하시면 돼요.
땅을 직접 사기도 하고 직접 풀기도 하고 그런 제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제도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공영개발. 공영이라고 하는 건 공적 주체가 운영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정부 개발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자, 우리나라 정부가 공영개발할 때 땅을 갖다 보통은 직접 사요. 강제로. 그걸 매수 방식이라고 하고 쉬운 말로는 수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다 직접적 개입이죠. 그리고 조금 이따 배우시겠지만 정부가 땅을 사가지고 세이브 해놨다가 나중에 쓰는 제도가 있거든요. 걔를 토지 뭐라고 한다? 비축제도라고 합니다. 정부가 직접 합니다. 이것도. 그리고 왜 우리 돌아다니다 보면 임대주택들 많잖아요. 공공임대주택들. 그거 다 정부에서 공급하는 거죠. 그 이명박 정부 때는 뭐가 있었을까요? 공공임대가. 제일 유명한 게. 이 정부마다 브랜드 주택이 있거든요.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 이 보통 그린벨트 풀어서 만든 주택들이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제가 책에 써놓은 무슨 주택? 행복주택. 그런 게 직접적 개입 사례로 나올 거라고 시험에.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게 간접적 개입하고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 아셔야 돼요. 여기 잠깐 보시면 간접적 개입은 제가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정부가 시장에 들어오는데 이 그라운드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주위를 맴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밖에 서가지고 소리를 치는 거야. 안에다가. 뭐라고? 사지 마! 이렇게. 밖에서. 네? 여기 서가지고 얘네 행동을 갖다 뒤에서 조절하는 축구 감독처럼.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야. 근데 사라 그러면 얘네가 사나. 돈이 있어야 사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찔러주는 거예요, 돈을. 대줄 테니까 네가 사봐, 한번. 대줄 테니까 사봐. 아니, 대줄 테니까 집 좀 지어봐, 이렇게. 그래서 간접적 개입은 예부터 말씀드리면 이 보조금이 그래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외곽에서 돈을 대주는 거죠, 이렇게. 또는 살 수 있게끔 대출 규제 풀어주면 되잖아요. 그럼 금융을 만지면 되겠네요. 그렇죠? 수요와 공급을 뒤에서 자유롭게 조절하기 위해서 가장 나이스한 수단은 세금이에요, 세금. 조세를 깎아주기도 하고 부과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수급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좋은 표현이 나오는데 의미에 정부가 시장의 틀을 갖다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유니폼을 입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선수로. 틀을 유지하고 시장을 통해서 특정 방향으로 자원 배분을 유도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몰아가기 하는 거죠. 자, 종류 첫 번째 뭐 있다? 보조금. 두 번째는 조세. 세 번째는 금융. 그래서 앞으로 요거 머리 글자 따서 보조금이라고 부를 겁니다, 제가. 보조금 이렇게. 네, 그렇게 외우실 거예요, 나중에는. 조세라고는 시험에 나오진 않고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시험엔. 취득세 이렇게. 그냥 취득세 이렇게 나와요, 세 글자로. 그럼 세금이니까 그놈 간접적 개입. 종부세. 그럼 걔도 간접적 개입.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대출 규제 얘기 나오면 이것도 간접적 개입. 금융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방식은 뭐냐면 이게 카리스마가 가장 강한 겁니다. 토지 뭐 한다고요? 규제. 그러니까 이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벽한 룰을 만드는 거고요. 이걸 안 지키면 이게 범법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법과 행정이라는 워딩을 씁니다. 법적, 행정적으로 개인의 토지 이용 행위를 강하게 구속하거나 또는 뭐 한다? 제한한다. 살벌하죠, 이게. 이게 제일 살벌한 방식이에요. 땅의 용도를 국가가 규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용도 규제가 바로 공법 시간에 배우시는 지역지구, 용도지역, 용도지구제. 그게 처음에 있죠, 우리 개론에도. 이 지역지구제가 있고 행정수단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 인가나 허가가 제일 강하죠. 허가 안 받은 불법이거든요. 네, 그런 걸 토지 이용 규제 수단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대충 이해되시죠? 네, 느낌적으로. 그렇게 이제 정부 개입에 대해서 세 가지 방식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정책 좀 얘기할게요. 토지 정책 들어갈 건데 우리 규제 얘기부터 합시다. 내려오시면은 제 2절 들어가는 얘기예요. 토지 정책의 46번 타이틀. 뭐라고 돼 있죠, 지금? 용도 지역지구제. 좋습니다. 지역지구제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도 지역지구제.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을까? 공법 시간에 들어봤죠? 예.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하고 또 뭐 있어요? 용도. 구역. 예. 그 다 자세히 배우셨나요?
안 여쭤볼게요. 배우셨어요? 네, 걱정 말아요. 안 여쭤. 뭐 제가 지금 용적률을 여쭤보겠습니까? 건폐율을 그냥 들었다 그러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서. 예, 그게 공법에서 하는 얘기가 있고 개론에서 하는 얘기가 있고 공법 시간에만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개론에만 나오는 게 있고 두 개가 합쳐지는 게 있어요. 그거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이 칠판 보십시오. 지금 되게 유치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역지구제를. 여기 A 지역이 있다고 합시다. 이 A 지역적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주택단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 주거단지. 근데 요거랑 거리가 멀지 않은 곳에 여기 공업단지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역이 아주 엉망입니다. 지금 주거용과 공업용이 섞여 있는 지역이에요. 혼재된 지역입니다. 공장에서 생산활동을 하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매연하고 분진하고 말도 못합니다. 이게 이 빨래를 못 늘겠어요. 여기서.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 배운 말로 하면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그렇죠. 공장주가 빨래 넣는 거 방해하려고 매연 뽑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뜻하지 않게 피해를 주죠. 지역 주민들이 아주 원성이 자자해요. 그럼 얘가 원래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데 안 한 상태예요. 이 시장 실패라고, 이게. 그래서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정책을 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시장에서. 그럼 첫 번째로 뭐 할 수 있냐면 공장주한테요, 벌금 때리면 돼요. 환경 부담금 이빠이 매기면 됩니다. 그럼 좀 줄어들겠죠. 혹은 이 매연과 분진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행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이것저것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칼을 뽑아드는 게 바로 얘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 지역을 그냥 아싸리 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가장 깔끔한 방법이죠. 그래서 얘를 주거 지역으로 확 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공장주한테 카톡 보낸 거예요, 지금. 뭐라고? 나가줄래? 이렇게. 그럼 공장주가 싫어할 수 없거든요. 지금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죠. 그래서 얘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가 없어지면은 뭐가 없어질까요? 네. 이게 공법에는 나오지 않지만 개론에 8번 나온 얘기입니다, 시험에. 그래서 제 책을 보시면 의의 1번 동그라미에 이 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의 들어오셨어요? 의? 1번 동그라미 보니까 지역지구제는 토지시장에서 발생하는 요거 색칠하고 별표. 부의 외부 효과를 어떻게 한다? 감소 또는 제거시키기 위한 토지정책이다. 그러면 부의 외부 효과가 왜 생긴 거예요, 지금? 서로 간에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이 어우러져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가 가만히 냅두면 땅이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권력이 개입을 해서 국토의 용도를 깨끗하게 지정을 하는 제도. 자, 이번에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는 전국의 국토를 어떻게 용도별로 나누죠? 그래 놓고 같은 용도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지역을. 그래서 토지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게 나오죠, 공법에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 밑줄 무슨 이득? 집적 이익을 추구한다. 이 말도 아주 유명합니다, 개론에서. 모일 집자에 쌓일 적자요. 모여서 쌓여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적 이익이 앞으로 나오면 모여 있을 때 발생하는 이득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같은 용도끼리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그런 걸 추구하는 정책이다 이거죠. 근데 이 지역지구제라는 게 그냥 권유가 아닙니다. 공장주한테 나가줄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뭡니까? 규제죠. 이거 되게 빡센 규제예요. 유도리 없는. 자, 여기 잠깐 보실래요? 여기 지금 무슨 지역 됐어요? 공장 들어가면 안 됩니까 여기? 전혀 안 됩니까? 조금만 들어갈게요, 여기에.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네, 돼요, 안 돼요? 이게 뭐 장난도 아니고 안 되죠. 이건 전혀 제로예요, 유도리가. 그러니까 여기 딱 그러면 그 용도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강력한 규제라서 이 국가의 토지 용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법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 법령이 바로 우리 공법 시간에 배우는 무슨 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매우 짜증나는 법률 이런 게 있죠, 우리나라에. 네. 1년 동안 고생하실 겁니다, 국계법 때문에. 국계법 아주 복잡하거든요. 처음엔 특히 복잡해요. 공법 공부하시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의사결정권자가 있었구나 느끼시게 될 겁니다. 국장, 시도지사, 광역시장, 특별시장.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결정만 많이 해요. 그렇죠? 국계법에서 그래서 법적 정의를 걸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토의 용도를
용도 지역 지정하죠. 전국토에 걸쳐서 몇 개로 합니까? 4개 일단 대분류하면. 네, 대분류하면 4개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이에요? 도시지역이거나 이 지역은 관리지역이거나 이 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이 지역을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개론에서도 나옵니다. 예, 우리 책의 용도 구분해 보시면 1번 동그라미에 두 번째 줄이 있을 거예요. 1번 동그라미의 두 번째 줄 화살표 보시면 도관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법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계법에 보면 제2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이라고 하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서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요거 개론에 나오는 말.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정을 한다. 그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중복 지정 없습니다. 여기.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 그게 관리지역으로 다시 지정될 일이 없다는 거죠. 넷 중에 무조건 하나. 이렇게. 그런 다음에 도시지역에서 다시 세분되지 않나요? 얘기가? 도시지역이라 하면 여기까지 개론에 나옵니다. 뭐가 있다? 4가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요? 녹지지역, 그쵸? 주, 상, 공, 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공법에서는요. 이 개론은 끝이에요. 여기가. 공법에서는 주거지역을 다시 세분하죠. 네. 그래서 뭘 배우시냐면 공법에서는 이 주거지역의 일종 주거지역 안에는 어떤 건축물을 어떠한 넓이, 건폐율과 높이, 용적률로 지을 수 있는가를 배우세요. 공법에서는 건축의 레시피를 배우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공법이고 우리 개론에서는 주거지역 지정됐죠. 됐잖아요, 여기. 그러면은 이 이후에 얘 집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배우세요. 경제적 가치. 그렇죠? 그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개론과 공법이. 근데 일단은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이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합시다. 그럼 용도지역에서 끝나지 않죠, 얘기가? 그랬을 때 이 주거지역 안에서 이 행위에 대한 특정 행위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목적으로 여기다가 뭐가 지정돼요? 용도, 지구라는 걸 그 위에 다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 지역은 고도, 여기는 미관, 경관, 안전, 방화 이렇게 특정 목적의 지구들을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용도지역은 중복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만 지역 위에 지구가 얹혀지는 건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개론공법 공통인데요. 지역 플러스 지역 지정되는 건 중복 안 된다. 안 돼요. 이 시험 나와요. 우리 시험에도. 근데 지역이 지정된 위에 특정 지구를 얹히는 작업, 얘를 중첩이라고 합니다. 이거 된다 안 된다? 이건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무조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지역 플러스 지구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의 18번 지문 한번 보세요. 18번 지문. 그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 올해 시험에 다시. 18번에 그 말 어떻습니까, 지금? 국계법상 용도 모와 지역과 용도 모는 지구는 된다니까요? 된다니까?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이게 X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말이. 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개론은 이 공법적인 얘기를 끝냅니다, 여기서.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어요. 500, 700, 800 안 해워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책으로 돌아오시면 세 번째 실시 효과가 나와요. 실시 효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땅의 용도를 같은 용도로 묶어주는 건데 1번. 지역지구제가 실시되면 토지 이용이 어떻게 된다? 구분이 되죠. 그럼 이제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2번에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이 분리되니까 역시 말은 이렇게 끝나네요. 뭐가 제거된다? 부의 외부 효과가 제거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지역지구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별거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냉장고 있으시죠, 집에? 그 냉장고에 칸이 3개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야채 칸 2개로 나눠져 있고. 여기 첫째 칸에 뭐 두세요? 맨 위에? 본인 냉장고 안에 생각을 해보시면. 냉장고를 열어본 적 오래되셨죠, 솔직히? 나중에 되면 곰탕 하나 끓여놓을 거예요, 그냥 냉장고 안에. 알아서 네가 먹으라고. 먹고 사람 되라고 곰탕 끓여놓을 거야.
여기 위에 보시면 뭐 하여튼 그렇지 않아요? 음료 같은 야구르트 같은 거 있을 수도 있고 쌈장, 된장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 주요 반찬이 둘째 칸에 들어가지 않나요, 보통? 여기 라겐락들이 이렇게 있고 예. 그 야채 넣어놓잖아요, 여기다가 뭐 신선 야채 넣어놓고 뭐 포장 야채 넣어놓고 이렇게 이게 올바른 냉장고죠. 예. 근데 저희 집 냉장고 진짜 리얼로 말씀드리면 어제 아침 기준으로 여기 먹다 남은 콜라가 있어요, 이렇게 캔이 열려있는 뚜껑채로. 그리고 그 옆에 양파가 반쪽 이렇게 있습니다. 랩에 살짝 쌓여있는. 그리고 이 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봉지가 있어요, 이렇게. 열어보고 싶지 않은, 막 뱀 나올 것 같은 봉지. 그리고 파가 여기 이렇게 널려져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래서 콜라를 마시면 콜라에서 양파 맛이 납니다. 굉장히 특이해요. 이런 상태에서 냉장고를 두는데 이렇게 두면 간혹 가다 장모님이 오셔서 야! 그러고 아내를 소환을 합니다. 냉장고 정리도 안 하고 어쩌고 그러면 괜히 저도 혼나는 것 같아요. 저도 같이 불려가요. 예, 그래서 둘이 이러고 있으면 진짜 장모님이 이거 다 꺼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세요. 냉장고를. 그게 지역지구제예요. 콜라하고 양파랑 섞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울리지 않는 음식 이용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싹 밀어버리고 여기 말이야 제일 위크하는 도시지역으로 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엉뚱한 거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위에. 그렇죠? 그럼 이제 밑에는 여기는 관리지역 애매하니까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여기는. 응? 그럼 밑에는 여기 농림 쓰고 여기 자연 쓰고 그럼 서로 피해줄 거 없잖아, 이런 얘기죠. 그러면 완벽하게 이 콜라에서 양파 냄새 나는 걸 제거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부의 외부 효과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제거. 그러니까 장모님이 정부 역할을 하는 거죠. 냉장고 정리하면서. 지역지구제는 그래서 냉장고 정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장모님이 냉장고 치워주는 거랑 좀 달라서 법이에요, 법. 어길 수 없는 법이죠. 강력한 토지 규제다? 이렇게 하면 훨씬 쉬워질 거예요, 내용이. 그게 첫 번째 정책이었고요. 두 번째 47번 내려오시면 또 다른 정책이 나옵니다. 내용이 뭐죠? 토지? 비축제도, 토지은행이라는 제도인데요. 여기 잠시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